약간 1차원적인 질문들을 조금 해볼까 싶어요. 네. 예를 들면 약간 이거 밸런스 게임 같은 건데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주식이 좋냐, 미국 주식이 좋냐? 아, 당연히. 어디입니까? 네. 아, 둘 중에 하나만 고르자면 미국 주식이죠. 아, 왜 미국 주식이요? 아, 왜냐면 회사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기껏해야 뭐 한 5개, 7개 갖고 있는데 좋은 회사를 골라야 되잖아요. 근데 몇천 개 중에 고를 거냐? 몇천 개 중에 고를 거냐, 몇십만 개 중에 고를 거냐는 당연히 몇십만 개 중에 골라야 더 좋은 회사가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고른다면 당연히 미국 회사가 좋은 회사일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래서 당연히 저는 미국 주식이 좋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인 소견이긴 합니다만 가끔씩 이제 한국의 인덱스를 투자하면서 인덱스를 투자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저는 그렇죠. 개인적으로 한국은 이제 특정 섹터에 너무 치우쳐져 있는 나라여서 수익률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인덱스의 역할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저도 생각해요. 완전 동의하고 사실 이제 존 보글 인덱스 펀드의 아버지 존 보글도 책에서 아예 대놓고 한국을 저격이라고 표현했나? 그래요? 네. 존 보글도 책에서 사실 대놓고 썼어요. 한국은 그냥 섹터 주식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한국을 정말 짧게 한번 언급을 하는데 그냥 섹터다 네네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본 것 같네요. 네, 인덱스라면 이제 뭔가 다양한 업종이 다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이제 주가 시장을 보면 좀 몇 군데 기업에 좀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네. 뭐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이버입니까 카카오입니까? 네, 뭐 사야 돼요? 네이버 카카오. 근데 이거 네, 이렇게 엄청 질문해 주시면 저는 카카오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닌데 노란 전혀? 피가 흐르고 계셔서 이것도 노란색 제티를 드시고 계셔가지고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둘 좋아하는 회사라서 아, 당연히 사실 둘 다 좋아하죠. 이렇게 빠져나갔지. 네. 그럼 네이버에 네이버에 카카오. 아니 일단 먼저 대답을. 저요? 제가 전 나중에 대답하겠습니다. 네. 아, 먼저 대답하시죠. 네이버입니까 카카오입니까? 둘 다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한다는 건 사실 좋은 회사고 시가총액 두 개를 반영해야 되는 거니까 시가총액이 같다라고 가정하면 둘 다 시가총액이 똑같은 회사다. 시가총액이 같다라고 가정한다. 그러면은 저는 네이버죠. 네이버 시가총액이 같으면 네이버다. 네네네. 지금 만약에 지금 사업하고 있는 건 똑같은데 네. 시가총액 같은 가격이다. 네. 라고 하면 네이버다. 그죠. 그러니까 근데 왜 제가 이 가정을 둔 이유가 그만큼 둘 다 너무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냥 모든 거의 변수를 다 집어넣자면 고르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참고로 투자는 언제나 제가 모든 개별 종목, 제 채널에 나오는 모든 개별 종목은 이제 개인이 생각해서 고민해야 되는 투자고 저희는 그냥 이제 이야기를 그렇죠.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이버나 카카오의 투자를 그렇게 뭐 권장을 하는 건 전혀 아니고 네이버가 좋아, 카카오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뭐 이런 질문이에요. 그냥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근데 그거 엄마가 좋잖아요. 아니에요? 전 부모님이 좋은데. 그래요? 저는 부모님이 좋은데요? 저는 엄마가 좋은지 아빠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다 엄마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저는 부모님이 좋은데. 그래요? 네. 저희 부모님이 보시거든요, 이거를. 저희 부모님이 제 채널을 보시기 때문에. 맞다. 부모님. 이 채널 우리 아빠도 보는데. 그럼 아빠. 근데 제 아빠가 저 유튜브 하는 거 모르셔가지고. 네이버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라인을 떼놓고 얘기하면 이제 라인을 떼놓고 지금 네이버를 얘기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 뭐 약간 애매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라인도 엄청나게 큰 지분 부분 중에 하나라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 네이버가 가진 경쟁력은 이제 누구나 다 알다시피 검색이고 이제 카카오가 가진 경쟁력은 누구나 다 알다시피 이제 메신저잖아요. 딱 그 경쟁력을 기반으로 여러 사업을 펼치고 있다라고 보면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그냥 정말 말도 안 되게 아주 간단하게 바라보는 뷰로서 좋을 것 같은데 네이버는 그 검색을 기반으로 사업을 정말 잘 뻗쳐놓은 회사고요. 카카오는 뻗치기 시작한 회사. 네이버에 대한 약간 우려 같은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이버의 모든 시작은 검색에서 시작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구글이 메신저를 막 엄청나게 막 잘하진 않으니까. 그죠. 근데 구글이 검색은 되게 많이 잘하는 데다가 강제 탑재를 해버리니까 그죠. 이거 네이버 결국에 다 파일을 구글한테 뺏기는 거 아니냐. 그 시작의 그 지점을.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우려만큼이나 카카오 메신저도 지금 10대들은 페이스북 메신저나 인스타그램 DM을 더 많이 쓰거든요. 지금 10대들은 카카오톡을 일주일에 한 번씩 확인한대요. 그러니까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그런 10대들도 있겠지만 그런 얘기가 들릴 정도로 이제 모든 회사는 사실 그 위험의 요소가 있는 거기 때문에 카카오 일하세요, 카카오 분들. 카카오 나 사랑합니다. 싫어하겠구나. 저는 카카오 너무 좋아하는데 네. 열심히 이제 아마 다 보고 있을 겁니다. 카카오. 네. 근데 저는 카카오 얘기가 되게 조심스러운 게
지인들이 너무 많이 봐가지고 카카오 지인들이 모든 회사는 다 그런 리스크는 다 그죠. 어차피 있는 거고. 네네네. 그러니까 모든 회사는 본인이 갖고 있는 산업을 해치고 있는 경쟁사는 다 존재하고요. 만약 그 경쟁사를 모르신다면 대부분 리서치의 부족이 아닌가. 어떤 회사도 이게 꽉 잡고 있는데 경쟁사가 이거를 두들겨보지 않고 있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럼 이제 리서치의 부족이라고 생각하고요. 모든 회사는 이 경쟁이 존재하는데 이걸 이제 얼만큼 잘 방어할 수 있느냐. 디즈니를 많이 바라보는 사람들은 디즈니가 OTT에서 이제 얼만큼 해줄 거냐를 그죠, 어떻게 그죠. 보면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이버를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뭐를 가장 좀 관전 포인트가 뭘까요? 저는 근데 네이버와 카카오가 둘 다 관전 포인트가 같다고 생각하는데 네. 둘 다 원하는 건 자기 지금 갖고 있는 경쟁력을 기반으로 슈퍼 앱을 꿈꾸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치면 이제 위챗. 위챗 같은 느낌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위챗의 슈퍼 앱이 존재하지 않고 그걸로 가려고 하는 가장 뛰어난 두 플레이어가 네이버와 카카오이기 때문에 그 슈퍼앱으로 정말 누가 먼저 제대로 나아갈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관전 포인트는 같다고 생각해요.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다. 경쟁력은 다르지만 관전 포인트는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 사야 됩니까? 테슬라 어떻게 보세요? 테슬라 뭐 항상 물어봐서 만나는 그죠? 사람들마다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보다 솔직히 말하면 투자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한테 테슬라 얘기를 훨씬 더 많이 들어요. 한 10배는 많이 듣는 것 같은데 그러면 테슬라에 대해서 항상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테슬라 사야 됩니까? 테슬라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테슬라 너무 좋은 회사죠. 네, 좋은 회사. 그러니까 제가 네이버 카카오를 말씀드린 거랑 마찬가지로 테슬라도 좋은 회사냐 나쁜 회사냐라고 하면 당연히 좋은 회사예요. 근데 이제 그 모든 거는 이제 시가총액 대비 가치가 적정하냐의 이슈인데 이거는 이제 개인이 판단해 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2년 전과 지금은 좀 다를 수 있는 게 2년 전은 사실 0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했거든요. 테슬라는 정말 돈을 많이 잃고 있는 회사였고 채권 발행이나 주식 발행을 통해서 돈을 새로 끌어오지 못하면 망할 수 있었던 시기가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에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많았고 그 부정적인 여론 역시도 되게 합당한 여론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테슬라가 좋은 이유는 그 부정적인 여론을 테슬라 본인이 희석을 시켰죠. 그래서 지금은 좋은 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초보가 좀 피해야 되는 주식들이 좀 있지 않을까요? 네. 그죠, 있죠. 네, 초보가 피해야 되는 주식들이 뭐가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보통 초보분들은 우리나라 주식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초보분들 중에서 사실 이제 뭐 반도체 전공이나 바이오 전공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진짜 바이오 주식을 들어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네. 되게 많더라고요.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제가 17년 동안 투자하면서 반도체 바이오를 투자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배터리 전문가들도 갑자기 되게 많아졌어요. 맞아요. 잘 모르는 산업은 우선 투자를 안 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슈레딩거라는 회사가 되게 각광을 받았어요. 저는 이제 슈레딩거라는 회사는 더 각광을 받았을 수도 있고 잊혀졌을 수도 있고 뭐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슈레딩거를 보면서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 슈레딩거가 하는 분야가 되게 협소한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 인포메틱스라는 분야. 그러니까 아주 좁은 분야인데 너도나도 막 투자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제 석사 때 세부 전공이 바이오 인포메틱스. 물론 완전히 슈레딩거가 하던 쪽은 아니지만 전 석사 때 이제 그쪽 전공을 했던 사람인데 정말 어렵거든요. 왜냐면은 두 개를 다 알아야 돼. 그죠. 바이올로지도 알아야 되고 인포메틱스 그러니까 어떤 정보학 이런 거를 두 개를 다 알아야 돼서 저는 되게 어려운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막 주식 순매수 5위 하고 그러는 거여서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전공을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분야인지를 아는데 이거를 이렇게 많이 샀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약간 의문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가 좋은 투자를 놓친 거일 수도 있고 뭐 결과론적으로 저는 모르지만 보고서나 리서치를 해봤을 때는 모르겠다. 나는 왜 이 회사가 남들과 달라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결론이었는데 너무들 많이들 이렇게 하시고 요즘에는 이제 배터리 막 이런 게 약간 그렇죠. 한국에서 붐, 바이오는 늘 붐인데 바이오는 늘 저도 이거 어떤 기준으로 과연 이게 사람들이 이제 접근을 하는 걸까 약간 의문이 들 때는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오랫동안 했으니까 주식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제 찾아오면 이제 이 얘기를 항상 먼저 드려요. 잘 모르는 산업은 하지 말아라. 예를 들면 뭐 의사 친구가 오면 뭐 의학 관련된 회사들 많다. 내가 이렇게 몇 개 예시를 들어주면서 이런 거 중심으로 한번 봐봐라. 라고 해서 이제 한
2주일 후에 다시 만나보면은 갑자기 이제 핫한 바이오에 투자해놓고 아니면 이제 요즘 다 네이버 카카오 그죠, 다 그죠. IT 그 모바일의 그 그죠, 그죠. 전문가가 되셨죠. 예.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런 느낌? 예. 이거 나 계속 들고 있어야 되냐? 막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한 번도 사보지 못한 섹터를 들고 있으면서 모든 가치 투자자들이 얘기하는 잘 모르는 산업에 투자하지 말자라는 내용이 사실 가장 지키기 힘든 건 것 같아요. 옆에서 잘 모르는 그러니까 바이오 투자해서 돈 벌었다는 막 이런 얘기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게 감정을 추스리기가 쉽진 않겠죠. 배도 아프고. 그럼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는 네. 다양한 사업을 하는 회사는 투자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초보자잖아요. 초보자는 이게 한 회사도 자세히 보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다양한 산업을 하는 회사들이 존재해요. 예를 들면 버크셔만 하더라도 보험업에 무슨 뭐 철도업에 되게 다양한 산업을 하잖아요. 뭐 과자도 하고 에너지도 하고 별걸 다 하고 있는데 이 산업을 어떻게 다 보겠냐는 거죠. 분명히 거기에서 이제 공통된 경쟁력을 뽑을 수 있는 사람들도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정말 투자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고 초보자는 그런 공통된 경쟁력을 뽑는 건 당연히 힘들 거란 말이에요. 이 산업을 우선 하나하나 다 봐야 되는데 몇 개의 산업을 하는 회사들은 그거를 보기가 너무 힘들죠. 그 리서치를 하느니 하나의 산업에 하나의 물건을 잘 만드는 회사들을 투자를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게 네이버, 카카오, 뭐 애플도 OTT 같은 거 하니까 그런 회사들이 해당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반도체와 휴대폰 판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잖아요. 결국 비중의 이슈인 것 같아요. 절대 다수가 하나의 산업이다라고 하면 이제 다른 산업이 있더라도 그 회사를 바라보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양한 비중으로 다양한 산업을 하고 있는 회사라면 초보자들이 보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우리가 들어보는 회사들은 대부분 다양한 산업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고 그죠. 사실 네이버 카카오도 되게 다양한 산업들을 하고 있어서 제가 네이버 카카오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있거든요. 뭐는 터지는데 뭐는 안 터질 수도 있고 그럼 이제 각각이 다 얼마큼 터지는지를 체크해 봐야 되는데 그러면 각각의 터지느냐의 기준도 자기 나름대로 뭔가 설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복잡한 면이 있지 않나 네이버 카카오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조금 있고요. 네. 특히 테슬라가 저는 모든 가치 사슬을 다 먹겠다라는 좀 그런 회사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죠. 테슬라를 볼 때마다 근데 오히려 테슬라는 지금 밸류의 가장 큰 부분은 AI와 자율주행을 통해서 일어날 우버의 침식 택시 산업의 침식이 가장 큰 느낌이 있어요. 미래의 이 회사의 느낌이 하나의 산업이 이 회사의 가치를 결정지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다양한 산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괜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조차 결국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개 산업 중에서 뭐가 중요할 거고 뭐가 나머지를 좀 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라서 초보자분이라면 그냥 정말 좀 단순하게 하나의 산업에서 한두 개 상품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하는 그런 회사를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도 그런 회사들이 사실 제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이긴 해요. 그냥 정말 하나의 산업에서 한두 개의 프로덕트나 서비스를 하는 회사가 제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이에요. 세 번째는 어떤 회사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랑 좀 비슷한 건데 결국 이제 대기업 자회사도 같은 의미에서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회사도 하나의 산업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대기업 자회사는 힘든 게 이제 대기업이라는 그룹이잖아요. 그래서 그 그룹 내에서 잘 되는 회사에 돈을 빼서 잘 안 되는 회사에 합법적으로 이렇게 잘 넣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합법적으로 넣으시지만 어쨌든 이제 법인은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돈을 못 돌려받고 그룹 전체가 망하는 경우가 이렇게 뭐 종종 발생하거든요. 이 대기업의 그룹을 망칠 정도로 무너지진 않을 거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이 대기업 자회사를 같이 투자하셔야 되는 건데 그 가정을 초보자들이 공부하시기가 또 어렵지 않을까. 마치 다양한 산업이랑 비슷한 그죠. 느낌이네요. 네. 대기업의 자회사들이 보통 각각 다 다른 산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가 좀 연결이 되는 거지만 대기업 자회사도 같은 의미에서 좀 이제 뭐 초보자들은 이제 좀 걸으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어떤 회사가 있죠? 사실 이제 이렇게 네 번째까지 가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상장 회사들이 다 없어지긴 하는데 거의 없어요. 뭐 사실 네. 대기업 자회사 하면 뭐 L 들어가면 다 S3 들어가면 다 자회사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대기업 하청업체도 초보자들이 보기엔 너무 어렵지 않을까. 이제 내가 대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내 생산의 일부를 이제 하청을 줘. 그럼 이제 이 하청을 한 군데에만 주겠냐는 거죠. 여러 군데에 주거든요. 리스크 분산도 있고 그리고 원가를 계속 낮춰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내 이익률이 높아지니까. 그냥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실제로 상장된 회사 중에서 하루아침에 그 거래가 끊겨서 상장 매출이 그냥 0 가까이 떨어지고 상장 폐지되고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하거든요. 실제 사례로 있어요. 조사해 보시면 이렇게 종종 발생하는 사례거든요. 종종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발생한 사례거든요. 그래서 대기업 자회사라는 건 이 회사의 기술 그리고 이 회사가 공급하는 그 산업의 포지션도 중요하지만 이 대기업과의 네트워크 이런 것들도 다 복합적으로 봐야 돼서 사실 초보자들이 보기에는 조금 힘든 경우 그 타입의 회사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지만 이제 이런 회사들로서 고수익을 올리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이런 회사들을 이제 다 걸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다기보단 초보자라면 이런 회사들을 초반에 선택하지 않고 좀 나중에 보셔도 되지 않을까. 초반에는 내가 좀 이해하기 편한 산업을 보는 게 리서치나 수익에 좀 더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5번째는 그럼 마지막으로 뭐가 있을까요? 네, 5번째는 그냥 약간 좀 테크니컬한 부분인데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들이 상장회사 중에서는 꽤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죠? 전환사채랑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회사가 돈이 없어서 돈을 구하려면 처음에 이제 은행을 찾아가겠죠. 아니면 투자를 유치하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을 찾아간다는 건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이고요. 투자자를 찾아간다는 건 주식을 발행한다는 뜻인데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 부사채는 채권인데 주식의 업사이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은 이자만 주는 거고 대신 원금의 보장이 되는 거고 주식은 원금의 보장이 안 되지만 이 회사의 성장을 업사이드가 나눠 먹는 거잖아요. 근데 원금도 보장되고 업사이드의 성장도 나눠 먹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채권과 주식의 성격을 합친 약간 반반 치킨 같은 거네요. 반반 치킨. 그죠.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인 거죠. 그래서 채권과 주식이 반반 섞여 있는. 근데 그 회사 그럼 왜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양쪽에서 다 이미 거저를 먹은 회사일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도 거저를 먹은 거고 일반 투자자들한테도 거저를 먹었기 때문에 뭔가 절박한 상황인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회사로서는 가장 안 좋은 돈을 끌어오는 방법인 이 두 개를 섞는 방법을 택한 거거든요. 둘 다 거절당했으니까 결국에는 합쳐서 그냥 파는 그런 그죠. 약간 초보자분들은 그냥 그런 것들은 그냥 다 은행이나 투자자들한테 거절을 먹었다라고 생각하셔도 이제 큰 흐름상은 무리가 없지 않을까. 초보자가 투자해야 되는 주식은 주가가 온전히 그 회사로 하는 게 반영이 되는 회사. 그죠. 그 회사가 하고 있는 거를 온전히 주가로 반영이 되는 회사를 해야지 그 회사의 성장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는 회사는 피하라는 얘기. 그렇죠. 한 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거를 되게 다양하게 돌아 이제 필터링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사실 투자가 어려운 이유가 특히 주린이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회사가 성장하고 사업이 잘 되면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현실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이슈들을 이렇게 5가지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 근데 이제 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나라 상장회사들 중에서 이제 상장회사를 다 쓰고 다 한 주씩 지우는 거야. 엑셀에 다 쓴 다음에 이걸 한 주씩 지워. 그럼 이제 몇 개 안 남을 것 같아요. 그죠, 몇 개 안 남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을 같이 하지만 한국 주식도 투자한 지 이제 17년 차 됐지만 저도 지금 말씀드린 회사들은 거의 투자 안 했거든요. 그래도 17년 동안 투자할 만한 회사들이 계속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몇 개 안 되면 그거는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선택과 약간 집중 같은 그렇죠. 느낌이고. 네. 그리고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피해야 되는 주식이 아니고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노파심이지만 초보자라는 그죠. 부분을 가장 강조하고 네. 싶어요. 그러니까 처음 내가 주식을 시작하고 신주 인수권 부사채 이런 단어가 낯설다. CB, BW 이런 단어가 낯설면 이제 주린이일 가능성이 좀 그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단어들이 좀 낯설다면
오늘 방금 얘기한 부분들을 조금 더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투자에 정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가 아닌 것처럼 투자에도 되게 다양한 방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친구가 실제로 올리는 영상들이 진짜 정말 그 건져가실 영상들도 많아서 이제 DP님의 영상을 한번 좀 그 주의 깊게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DP님의 채널을 좀 구독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도 저랑 같이 이제 나왔으니까 저보다 이제 DP님이 더 잘 된다 생각하면서 오늘 영상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혹시 더 마지막으로 하실 이야기나 이런 게 있나요? 초보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라든가. 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이제 저는 모든 사람이 이제 다 투자를 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못하는 영역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잘하는 영역이 존재하는데 투자도 이제 내가 못하는 영역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뭐 투자를 잘한다 못한다라는 거를 오히려 그냥 파악하시면 그것도 되게 좋지 않을까. 내가 뭐 축구를 잘한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프로가 돼야 되는 아니잖아요. 투자도 그냥 그 하나의 분야로서 맞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고 아닌 사람이 하니까 그냥 잘 안 맞는 그대로 뭐 그만큼 이제 잘하는 다른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로서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가치 투자가 아니라 다른 좋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까. 혹시 영상 보시면서 질문 같은 게 있으시면 아래 달아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DP에게 물어보든가 뭐 어떤 방식으로 해서 좀 재미있거나 의미 있는 질문들을 한번 대답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